로테와 루이제 1장. 뻔뻔스럽게도 그렇게 닮은 얼굴을 하고 있다니. 여러분 혹시 제빌 마을 아시는지? 상간 마을 제빌을? 빌 호수 옆에 제빌 마을을? 아니라고? 모른다고? 이상하다. 내가 물어보는 사람마다 제빌 마을을 모른다니. 하필이면 내가 물어보지 않은 사람만 알고 있는 그 빌 호수 옆에 제빌 마을이 도대체 어느 지방에 있느냐고. 나는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그런 곳이 있기는 있으니까. 여러분이 빌 호수 옆에 제빌 마을을 모른다면 제빌 마을에 있는 그 유명한 어린이 캠프도 당연히 모를 것이다. 애석한 일이다. 하지만 상관없다. 어린이 캠프란 꼭 식빵이나 제비꽃처럼 서로 비슷하니까. 하나를 알면 전부 다 아는 것과 같다. 한 번이라도 어린이 여름 캠프에 지나가 본 사람이라면 거대한 별집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깔깔거리는 소리, 악악거리는 소리, 제잘거리는 소리, 끽끽거리는 소리가 한테 섞여 웅웅거린다. 어린이 여름 캠프는 아이들의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 찬 별집이다. 그런 곳은 아무리 많아도 절대로 충분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저녁이면 가끔 향수라는 회색빛 난쟁이가 침대 곁에 앉아 주머니에서 회색 노트와 회색 연필을 꺼내 들고 심각한 표정으로 아이들이 흘린 눈물과 흘리지 않는 눈물의 수요를 합하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아침이면 난쟁이는 아무도 모르게 사라져버린 것이다. 우유잔이 딸깍거리고 자그마한 입들도 경쟁하듯이 제잘거린다. 아이들은 시원하고 잔잔한 녹색 호수로 우르르 뛰어들고 찬방거리고 킥킥거리고 아가거리고 깍깍거리며 수영을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수영하는 척이라도 한다. 내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할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인 빌 호수 옆에 제빌 마을도 그런 곳이다. 그 마을에서 뭔가 좀 묘하게 얽힌 이야기가 시작된다. 여러분은 아직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그래야 이 모든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고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처음엔 아주 기분 좋게 시작된다. 묘하게 얽히는 일은 다음 장에 가서야 벌어질 것이다. 묘하게 얽히는 일은 진짜 신나는 일은 아이들은 우선 모두들 호수에서 수영을 했다. 그 가운데서 가장 떠들썩한 아이는 언제나처럼 루이제 팔피였다. 루이제 팔피는 빈에서 온 9살짜리 소녀였다. 그 애의 곱슬머리는 온통 기발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캠프에서 종이 울렸다. 한 번 더 그리고 또 한 번 더 수영을 하고 있던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호숫가로 나왔다. 울리케 선생이 말했다. 모두들 모이라는 종소리다. 루이제도 소리쳤다. 갈 거예요. 늦으면 완행 열차가 되는 법이잖아요. 루이제는 맨 나중에 호수에서 기어나왔다. 울리케 선생은 끊임없이 꽥꽥거리는 무리를 몰고 우리로 아니지 집 안으로 들어갔다. 정각 12시에 점심이 나왔다. 점심을 먹고 모두들 몸이 달아서 오후를 기다렸다. 왜냐고? 오후에는 새내기 20명이 도착하기로 되어 있었다. 남부 독일에서 오는 여자아이 20명이 새침 대기는 몇 명이 있을까? 수다쟁이는 열쇠는 살 먹은 증조 할머니가 끼어 있지 않을까? 재미있는 장난감을 가져오는 애는 없을까? 제발 커다란 고무공도 가져왔으면. 트루데의 공은 바람이 다 빠져버렸다. 그리고 브리기테는 자기 공을 절대로 꺼내놓지 않는다. 그 애는
공을 서랍 안에 넣고 서랍을 잠가버렸다. 아주 단단히 공이 다치지 않게 하려고 그런다. 그런 일도 있다. 오후가 되자 루이제와 트루데와 브리기테와 다른 아이들은 활짝 열린 커다란 철문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기차역에서 새내기 친구들을 태우고 올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기차가 정확하게 도착했다면 지금쯤은 틀림없이. 경적이 울렸다. 온다! 버스는 길을 따라 굴러와 문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와서 멈춰섰다. 운전사가 아이들을 하나씩 버스 바깥으로 부지런히 내려주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트렁크와 인형과 바구니와 비닐봉지와 장난감 강아지와 롤러스케이트와 양산과 보온병과 비옷과 배낭과 돌도로 말린 담요와 그림책과 식물 채집판과 잠자리채와 알록달록한 괴짝들까지 내렸다. 맨 마지막으로 작은 여자아이 하나가 소지품을 들고 버스 문에 나타났다. 진지하고 깨뚫는 듯한 눈을 가진 아이였다. 버스 운전자는 그 아이를 버스에서 내려주려고 팔을 내밀었다. 그 여자아이는 내린 양쪽 머리카락을 흔들릴 정도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이는 공손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하고는 침착하게 버스 계단을 내려왔다. 그리고 당황한 듯이 약간 웃음을 띠고 사방을 둘러보았다. 갑자기 아이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이는 루이제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루이제도 똑같이 그 눈을 크게 떴다. 루이제도 놀라서 그 아이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다른 아이들과 울리케 선생은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듯이 두 아이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운전사는 모자를 뒤로 젖히고는 머리를 긁으면서 벌린 입을 다물 줄을 몰랐다. 대체 무슨 일일까? 루이제와 그 아이는 혼동할 정도로 똑같이 생긴 것이었다. 한 아이는 기다란 곱슬머리였고 한 아이는 야무지게 꼭꼭 단 머리였다. 하지만 다른 점이라고는 정말 머리 모양 하나뿐이었다. 루이자는 몸을 획 돌려 마치 사자나 호랑이 떼 쫓기기라도 하는 것처럼 정원을 가로질러 달려갔다. 울리케 선생이 외쳤다. 루이제! 루이제! 울리케 선생은 어깨를 으쓱하고는 새로운 아이들을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따은 머리 여자아이가 쭈뼛거리면서 그리고 너무나 어색하면서 그 뒤를 따랐다. 여름 캠프의 소장인 무테시우스 부인은 사무실에 앉아서 늙고 고집센 요리사와 다음날 식단을 의논하고 있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울리케 선생이 들어와서 아이들이 건강하고 활발하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도착했다. 꼭 보고했다. 그래요,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소장은 몹시 바쁜 얼굴로 울리케 선생을 헬끗 쳐다봤다. 루이제 팔피 문제인데요. 울리케 선생은 약간 주저하면서 말을 꺼냈다. 그 애가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무테시우스 부인은 웃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말썽쟁이를 들여보내세요. 뭘 또 삼켰나요? 이번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울리케 선생은 조심스레 문을 열고 아이들을 불렀다. 들어오너라. 너희들 다 걱정할 거 없어. 여자아이 2명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아이들은 되도록이면 서로 멀찍이 떨어져서 섰다. 요리사가 중얼거렸다. 아이고 머니나 세상에. 무테시우스 부인은 놀라서 두 아이를 쳐다보고 있고 울리케 선생은 말을 이었다. 새로운 아이는 로테 퀘르너라고 합니다. 원인에서 왔어요? 무테시우스 부인이 물었다. 너희들 친척이냐? 두 아이는 보일 듯 말듯이 하지만 단호하게 고개를 가로젓었다. 울리케 선생이 말했다.
여태까지 서로 본 적이 없답니다. 희한한 일이죠? 요리사도 간단했다. 진짜 희한한 일이네요. 둘이 서로 어쩌면 저렇게 닮았을까요? 하나는 먼에서 오고 하나는 민에서 왔는데. 모테시우스 부인이 상냥하게 말했다. 너희들 서로 똑같이 생긴 아이들은 틀림없어. 좋은 친구가 될 거다. 얘들아, 그렇게 서먹해하지 말고 이리 와서 악수해. 싫어요. 루이제는 소리를 내지르고는 등 뒤로 팔을 감췄다. 모테시우스 부인은 어깨를 으쓱하고는 잠시 생각한 뒤에 결심한 듯이 말했다. 가도 좋다. 루이즈는 달려와서 문을 획 열어젖들이더니 밖으로 뛰쳐나갔다. 로테는 무릎을 살짝 굽혀 인사하고는 천천히 방을 나갔다. 로테야, 잠깐만. 소장이 로테를 불러 세웠다. 그리고 커다란 생활 기록부를 펼쳤다. 지금 내 이름을 적어야겠구나.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부모님 성함도 말이야. 로테는 속삭이듯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전 엄마밖에 없어요. 모테시우스 부인은 펜을 잉크병에 담갔다. 그럼 우선 내 생일부터. 로테는 복도를 지나서 계단을 올라가 탈의실로 들어갔다. 가방은 아직 그대로 놓여 있었다. 로테는 겉옷과 속옷과 아치마와 양말을 자기 옷장 속에 집어넣었다. 열린 창문으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머릿속 쏟아져 들어왔다. 로테는 젊은 여자의 사진을 들고 따뜻한 눈길을 바라보고는 조심스럽게 아치마 속에 숨겼다. 옷장 문을 막 닫으려 할 때 문 안쪽에 달린 거울을 보였다. 아이는 마치 처음으로 자기 얼굴을 보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천천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갑자기 결심한 듯이 따은 머리를 불러서 루이제 팔표의 머리와 비슷해 보이도록 만들었다. 어디선가 문이 쾅 닫혔다. 로테는 무슨 나쁜 짓이라도 한다 들킨 것처럼 재빨리 손을 내렸다. 루이제는 코끝을 찡그려 잔뜩 주름을 잡고서 친구들과 함께 정원 담 뒤로 올라앉아 있었다. 빈에서 나 같은 학교에 다니는 트로데가 말했다. 나 같으면 정말 마음에 안 들 거야. 뻔뻔스럽고도 그렇게 닮은 얼굴을 하고 있다니. 루이제는 신경질을 내며 물었다. 그러면 나들 어떻게 하란 말이야? 모니카가 제안을 했다. 얼굴을 핥혀버려. 크리스티네가 충고했다. 가장 좋은 건 내가 걔 코를 물어들어 버리는 거야. 한 번만 그렇게 하면 화가 몬땅 불릴걸. 크리스티네는 이렇게 말하면서 기분 좋게 다리를 대롱거렸다. 루이제는 화를 발칵 내며 중얼거렸다. 여름방학을 이렇게 망치다니. 뺨이 통통한 슈테피가 말했다. 하지만 걔도 어쩔 수 없잖니. 새로운 애가 나하고 똑같이 생겼다면. 둘이 내가 끌거렸다. 너 설마 너 같은 머리를 달고 돌아다닐 만큼 멍청한 아이가 있다고 믿는 건 아니겠지? 슈테피가 셀쭉해졌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웃었다. 루이제까지 찡그린 얼굴을 폈다. 종소리가 울렸다. 크리스티네가 외쳤다. 저녁 먹을 시간이다. 아이들은 담에서 팔짝 뛰어나렸다. 식당에서는 모테시우스 부인이 울리키 선생이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우리 쌍둥이 꼬마들은 나란히 앉힙시다. 좀 극단적인 방법이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아이들이 떠들어대면서 식당 안으로 몰려 들어왔다. 아이들은 식탁에 올려진 의자를 내렸다. 식사 당번 아이들이 김이 무럭무럭 나는 수프 냄비를 식탁으로 날라왔다. 다른 아이들은 자기 앞에 놓인 접시에 수프를 퍼담았다.
울리케 선생은 루이제와 트루데 뒤로 다가가서 트루데의 어깨를 톡톡 쳤다. 너는 힐테 슈트름 뒤에 앉아라. 트루데는 뒤를 돌아보면 뭐라고 대꾸를 했다. 하지마. 이의 없기다 알았지? 트루데는 어깨를 으쓱 하고 일어서서 입을 삐쭉 내밀고는 자리를 옮겼다. 숟가락이 달그락거렸다. 루이제의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빈 자리 하나에 시선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놀랄 일이었다. 그때 마치 명령이라도 받은 것처럼 아이들은 일제히 문을 쳐다보았다. 로테가 나타났다. 울리케 선생이 말했다. 드디어 내가 왔구나. 이리 오너라. 내 자리를 가르쳐 줄게. 울리케 선생은 말없고 침착한 따은 머리 아이를 식탁으로 데려왔다. 루이제는 로테를 쳐다보지 않고 접시에 코를 쳐박고 스프를 떠먹기만 할 뿐이었다. 로테는 누가 목이라도 조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지만 얌전한 루이제 옆에 앉아 숟가락을 잡았다. 다른 친구들은 이 이상한 두 아이를 마치 홀린 것처럼 흘끔거리고 있었다. 머리가 두세 개 달린 송아지도 이보다 더 신기하진 않을 터였다. 통통하고 볼이 포동포동한 슈테피는 너무 신이 나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루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참고 싶지도 않았다. 식탁 밑으로 해서 루이제의 정강이를 힘껏 걷어찼다. 로테는 너무 아파서 움찔하고는 입술을 꼭 깨물었다. 어린이들 식사에서는 게르다 선생이 머리를 흔들고 있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서로 처음 보는 두 아이가 저렇게 닮을 수 있다니. 울리케 선생은 진지하게 말했다. 혹시 저 애들은 은변적인 쌍둥이가 아닐까요? 게르다 선생이 물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운명적인 쌍둥이? 친척도 아니면서도 굉장히 닮은 사람들이 있지요. 같은 날 정확하게 같은 시에 태어난 사람들이 그렇대요. 부테시우스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렇군요. 언젠가 영국왕 에드워드 17세하고 똑같이 생긴 런던 재단사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혼동할 정도로 비슷했대요. 그 재단사가 왕하고 똑같이 턱수염을 길러서 더 그랬다는군요. 왕은 그 사람을 벙킹겁 궁으로 불러서 오랫동안 얘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정말 같은 시에 태어났어요? 그렇죠. 정말 공교롭게도 똑같은 시였어요. 게르다 선생은 흥분해서 재촉했다. 그래서 얘기가 어떻게 됐는데요? 재단사는 왕의 소원대로 턱셈을 깎아야 했죠. 다른 사람들은 웃고 있는데 부테시우스 부인의 생각에 잠겨 두 아이가 앉아있는 식탁을 쳐다보았다. 로테케르너의 침대를 루이제 팔피 옆에 정해주세요. 저 애들은 서로 익숙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밤이 됐다. 아이들은 모두 잠이 들었다. 둘만 빼놓고 둘은 서로 등을 돌리고 깊이 잠든 척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눈을 부릅뜨고 있었다. 루이제는 신경질을 내며 침대 머리에 둥그렇게 비치는 은색 달빛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귀를 쫑긋 세웠다. 나지막한 애써 참는 듯한 울음소리가 들렸다. 로테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헤어질 때 엄마가 뭐라고 했던가? 내가 몇 주만이라도 명랑한 아이들과 함께 지내게 돼서 엄마는 너 얼마나 기쁜지 모른단다. 넌 내 나이치고는 너무 얌전해. 너무 어른스럽단다. 그게 내 탓이 아니라는 건 안다.
내 탓이지. 내 일 때문이야. 내가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 적지. 집에 돌아와서도 지쳐있고 엄마가 일하러 나가고 없는 동안에 우리 로테는 다른 아이들처럼 놀지 못하고 빨래하고 요리하고 밥좀 차리지. 이제 웃음 보따리를 잔뜩 안고 돌아오렴. 우리 꼬마 살림꾼 아가씨. 그런데 로테는 낯선 아이들 사이에서 비슷하게 생겼다는 이유로 자기를 미워하는 한 고약한 아이 곁에 누워 있었다. 로테는 마지막이 한숨을 쉬었다. 이런데도 웃음 보따리를 가져오라니. 로테는 소리 죽여 훌쩍거렸다. 갑자기 자그마한 낯선 손이 머리를 쓰다듬었다. 로테가 너무 놀라서 숨을 먹을 지경이었다. 귀신인가? 루이제가 머뭇머뭇 거리며 로테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다. 달은 커다란 침실 창문을 들여다보고 기분이 좋았다. 조그만 두 여자아이가 나란히 누워 있었다. 서로 쳐다보지는 못하고 있지만 한 아이는 여전히 훌쩍 뛰면서도 자기 머리를 쓰다듬는 다른 아이의 손을 아주 천천히 어루만지고 있었다. 지금 림비타를 생각했다. 좋아. 이제 마음 놓고 쉬어도 되겠군. 그리고 달은 정말로 자취를 감췄다. 2장 번개같이 눈길이 어졌다. 두 아이 사이의 퓨전은 지속될 수 있을까? 아무 약속도 없었는데도 나는 그렇게 믿는다. 하지만 퓨전에서 평화에 이르는 길은 아주 멀다. 아이들 사이에서조차 그렇지 않은가? 다음날 아침까지도 두 아이들은 서로 쳐다보려고 하지 않았다. 하얗고 기다란 잠옷을 입고 세면실로 갈 때에도, 나란히 붙어있는 옷장에서 옷을 꺼내어 갈아입을 때에도, 바로 옆자리에서 아침을 먹을 때에도, 나란히 서서 노래를 부를 때에도, 호숫가를 따라 달릴 때에도, 선생님들과 함께 춤을 추고 꽃다발을 엮을 때에도 딱 한 번 번개같이 눈길이 어친 적이 있었지만 그 순간 둘 다 활뜨적 놀라 얼른 눈길을 돌렸다. 울케현생은 풀밭에 누워서 페이지마다 사랑 탈령의 근사한 소설을 읽고 있었다. 가끔은 책을 내려놓고 이모 집에 새들어 살고 있는 공과 대학생의 라테마우 씨를 멍하니 생각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루돌프였다. 아, 루돌프! 루이제는 친구들과 함께 공놀이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공놀이에 온통 정신이 팔린 것은 아니었다. 가끔 주위를 둘러보았다. 마치 누군가를 찾고 있는데 도대체 찾질 못하고 있는 듯했다. 트로 내가 물었다. 너 개코는 대체 언제 물을 뜯을 거니? 루이제가 말했다. 그렇게 물들 굴지 마. 크리스티네가 놀라서 루이제를 쳐다보았다. 어머나, 난 내가 걔한테 화난 줄 알았는데. 루이제는 냉랭하게 말했다. 화난다고 해서 일일이 다 달려들어 코를 물어뜯을 수는 없잖아. 그리고 나는 걔한테 하나도 화 안 났어. 슈테비가 물고 늘어졌다. 하지만 어제만 해도 너 화났잖니. 모니카가 거들었다. 그래, 얼마나 화를 많이 냈는데. 어제 저녁밥을 먹으면서 너 식탁 밑에서 걔 정강이를 걷어쳤잖아. 걔 하마터면 울 뻔했다고. 트루데는 눈에 띄게 기분 좋은 티를 내며 말했다. 그러게 말이야? 루이제의 머리카락이 곤두섰다. 당장 입 다물지 않으면 너희들 정강이를 걷어차주겠어? 루이제는 몸을 휙 돌려 총총 걸음으로 멀어져 갔다. 크리스티네는 어깨를 움츠리며 말했다. 쟤 좀 이상해졌어. 로테는 머리 위에 화환을 얹고 혼자서 풀밭에 앉아 열심히 화환을 또 하나 만들고 있었다. 그때 앞치마 위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로테는 고개를 들었다. 루이제가 어쩔 줄 모르겠다는 듯이 다리를 베베꼬며 서 있었다. 로테는 희미하게 웃음을 띄었다. 그 웃음은 거의 눈에 띄지도 않을 정도였다. 현미경으로나 볼 수 있는
듯 했다. 루이제는 그제서야 마음이 놓인다는 듯이 마주 웃었다. 로테는 방금 다 엮은 화환을 들어 올리면서 술 깨 불었다. 이거 가질래? 루이제는 무릎을 꿇고 앉아 상냥하게 대답했다. 그래, 하지만 내가 씌워줘야 돼. 로테는 루이제 곱슬 머리 위에 화환을 씌웠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예쁘다. 이제 닮은 두 아이는 풀밭 위에 마주 앉아 아무 말 없이 웃으면서 서로를 조심스레 쳐다보고 있었다. 루이제가 숨을 크게 내쉬고 물었다. 넌 아직 나한테 화났니? 로테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루이제는 땅바닥을 내려보다가 급히 내뱉었다. 일이 너무 갑자기 일어났어. 버스가 왔지. 그리고 내가 내렸지. 얼마나 놀랐는데. 로테는 고개를 끄덕이며 루이제의 말을 따라했다. 얼마나 놀랐는데. 루이제는 로테한테 몸을 바싹 붙였다.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재미있잖아. 안 그래? 로테는 놀라서 루이제의 반짝반짝 빛나는 눈을 들여다보았다. 재미있어? 로테가 나지막이 물었다. 넌 형제 있니? 아니, 나도 없어. 두 아이는 몰래 세밀로 들어가 커다란 거울 앞에 섰다. 로테는 루이제의 곱슬머리를 열심히 비겼다. 루이제는 이 작은 비명을 질렀다. 아야, 아우, 가만히 있지 못하겠어? 로테는 야단을 치고는 다시 머리를 박박 비겼다. 너희 엄마가 머리 따줄 때는 소리 안 지르겠지. 루이제가 조용거렸다. 난 엄마 없어. 그리고 아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버릇없는 애가 된 거래. 아빠가 그랬어. 로테는 루이제의 머리를 따며 불쑥 물었다. 너희 아빠는 종아리 안 때리셔? 무슨 소리? 우리 아빠는 날 얼마나 사랑하는데. 로테는 똑똑하게 한마디 했다. 사랑하는 거하고 벌 주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야. 우리 아빠는 맨날 머리가 복잡하대. 한수만 있으면 되는 일인데 뭘. 두 아이는 웃음을 터뜨렸다. 머리를 다 따고 나서 아이들은 열심히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둘의 얼굴은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처럼 반짝거렸다. 너무나 똑같이 생긴 두 아이가 거울 바깥을 내보다보고 있었다. 거울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로테는 신나서 쓰다겼다. 꼭 쌍둥이 같아. 점심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다. 루이지가 외쳤다. 재미있을 거야. 가자. 둘은 세밀로 달려나왔다. 그리고 손을 맞잡았다. 다른 아이들은 아까부터 자리에 앉아 있었다. 루이지와 로테의 자리만 비어 있었다. 로테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로테는 망설이지도 않고 루이지의 자리에 앉았다. 모니카가 경고했다. 야, 거기는 루이지 자리야. 내 장가위를 생각해야지. 로테는 그저 어깨만 으쓱하고 밥을 먹기 시작했다. 문이 또다시 열렸다. 아니, 이런 세상에. 또 하나의 로테가 살랑살랑 걸어 들어왔다. 그 아이는 태연하게 마지막으로 있는 의자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 식탁에 앉아있던 다른 아이들은 완전히 넙이 나갔다. 다른 식탁에 앉아있던 아이들까지 넘겨 다 보고 있었다. 아이들은 모두 자리에 일어나 두 로테에게 물려들었다. 두 로테가 웃기 시작하면서 긴장이 풀렸다. 삽시간에 수많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다. 부테시우스 부인은 이마를 찌푸렸다. 이건 또 무슨 야단 법식이지? 부인은 벌떡 일어나 엄한 표정을 짓고 환호성을 올리고 있는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머리를 따내린 두 소녀를 보자마자 눈 녹듯이 화가 풀렸다. 부인은 유쾌한 소리로 물었다. 그래, 누가 루이제 팔피고 누가 로테 쾌르느냐? 안 가르쳐드릴 거예요. 한쪽 로테가 킥킥거리며 대답하자 또 다시 떠나갈 듯한 웃음소리가 펴졌다. 부테시우스 부인은 익살스럽게 낙담한 척하면서 외쳤다. 세상에 맙소사. 그럼 어떻게 해야지? 다른 로테가 즐겁게 말했다. 아마 누군가는 알 수 있을걸요. 슈테피가 손으로 허공을 저었다. 급히 뭔가 할 얘기가 있는 듯했다. 좋은 수가 있어요. 트루데가 루이즈하고 한반이에요. 트루데는 알 수 있을 거예요. 트루데는 망설이면서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 한 로테의
한 로테에게서 다른 로테에게 천천히 시선을 옮기더니 맥없이 고개를 흔들었다. 갑자기 트로데의 얼굴 위로 장난스러운 웃음이 떠올랐다. 트로데는 옆에 서 있는 로테의 따은 머리를 힘껏 잡아당겼다. 곧이어 철썩하고 따끼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트로데는 뺨을 감싸면서 의기양양하게 소리쳤다. 얘가 루이제예요. 일로 그 유쾌한 소동은 절절히 당했다. 루이제와 로테는 캠프 밖으로 나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이 로테 쌍둥이는 사진을 꼭 찍어둬야 했다. 집으로 보낸 사진을 사람들은 얼마나 놀랄까? 사진사 아이펠타우 씨도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지만 곧 모든 일을 착착 진행시켰다. 사진사는 사진을 6장 찍었다. 예를 들면 사진이 완성될 터였다. 아이들이 가고 난 뒤에 사진사는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잘된 사진 몇 장은 잡지사나 신문사에게 보낼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일을 아주 흥미있어 하거든. 사진관 밖에서는 루이제가 그 바보 같은 따은 머리를 다시 풀고 있었다. 루이제는 그렇게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있으면 기분이 나쁘다고 했다. 루이제는 풀어헤친 곱슬 머리를 한번 흔들고 나서 다시 루이제로 돌아왔다. 그러고 나서 로테에게 레몬 주스를 한 잔 마시러 가자고 했다. 로테는 사냥했다. 루이제는 힘차게 말했다. 넌 나만 따라하면 돼. 아빠가 어제 따끈따끈한 눈동이를 보내주셨거든. 자, 가자. 둘은 산지기네 매점 뜰에 앉아 레몬주스를 마시면서 수다를 떨었다. 여자아이들은 갑자기 친구가 되면 할 말이 너무 많은 법이 있다. 닭들이 꼬꼬거리면서 야외용 식탁 사이를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늙은 사냥개 한 마리가 냄새를 킁킁 맡아보더니 거기 있어도 좋다고 판단했는지 땅 위에 엎드렸다. 루이제가 물었다. 너희 아빠는 옛날에 돌아가시니? 로테가 대답했다. 잘 모르겠어. 엄마는 아빠 얘기를 절대로 안 하셔. 나도 물어보고 싶지도 않고. 루이제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엄마 생각은 하나도 안 나. 옛날에는 아빠 피아노 위에 커다란 엄마 사진이 놓여 있었어. 어느 날 내가 그걸 보고 있는데 아빠가 왔어. 다음 날로 사진이 없어졌지. 아마 책상 서랍 같은데 다 감췄을 거야. 닭들이 꼬꼬대거렸다. 사냥개는 꾸벅꾸벅 졸았다. 아빠가 없는 여자와 엄마가 없는 여자아이는 레몬주스를 마셨다. 루이제가 물었다. 너도 9살이니? 로테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10월 14일이면 10살이야. 루이제는 몸을 고추세웠다. 10월 14일? 10월 14일? 루이제는 몸을 굽히고 속삭였다. 나도 그런데. 로테는 마치 인형처럼 뻣뻣해졌다. 집 뒤에서 닭이 꼬끼우 하고 울었다. 사냥개는 곁에서 윙윙대는 벌을 획 물었다. 열린 부엌 창문을 통해 산지기 부인이 부르는 노랫소리가 들렸다. 두 아이는 체면술에라도 걸린 듯이 서로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로테는 마른 침을 삼키더니 기대에 들던 쉰 목소리로 물었다. 그러면 너 어디에서 태어났어? 루이제는 겁이 들린 것처럼 낮은 소리로 주저하며 대답했다. 보나운 강 옆에 린치에서. 로테는 혀로 마른 입술을 칠했다. 나도 그런데 뜰 안은 아주 조용했다. 움직이는 것이라곤 나뭇가지 뿐이었다. 방금 운명의 신이 그 뜰을 지나면서 두 아이를 쓰다듬고 간 게 아닐까? 로테가 천천히 말했다. 옷장 속에 우리 엄마 사진이 있어. 루이제는 튀듯이 일어났다. 보여줘. 루이제는 로테를 의자에서 끌어내며 매점을 뛰어나가려고 했다. 얘들아! 뒤에서 누군가가 큰 소리로 불었다. 산지기 부인이었다. 이건 새로운 유행이냐? 레몬주스는 마시고 돈은 안 내는 게? 루이지는 깜짝 놀랐다. 루이지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지갑을 열어 꼬깃꼬깃 접은 지폐를 산지기 부인의 손에 쥐어주고 로테에게 달려갔다. 부인은 소리쳤다. 거스름 돈 받아가야지. 하지만 아이들에겐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두 아이는 목숨이라도 걸린 듯이 내달렸다. 호랑이라도 쫓아오나 원? 부인은 중얼거리며 안으로 들어갔다. 늙은 생개가 터벅터벅 그 뒤를 따라 들어갔다. 캠프에 도착하자 로테는 서둘러 옷장을 찢었다. 차곡차곡 개켜놓은 옷 밑에서 사진을 꺼내들고 날아가듯이 루이즈에게 달려갔다. 루이즈는 불안스레 머뭇거리면서 사진을 보았다. 눈빛이 반짝였다. 로테는 사진 속 얼굴을 뚫어지게 보았다. 로테는 기대에 넘치는 얼굴로 루이즈를 바라보았다. 루이즈는 가만히 사진을 내려놓고 행복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다가 갑자기 사진을 움켜쥐고 수색했다. 우리 엄마야. 로테는 루이즈의 목을 껴안았다. 우리 엄마야. 두 아이는 서로를 꼭 끌어안았다. 하지만 방금 밝혀낸 비밀 뒤에 또 새로운 수수께끼 또 다른 비밀이 기다리고 있었다. 캠프 안에 등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이들이 웃고 떠들면서 계단에 뛰어올랐다. 루이즈는 사진을 다시 옷장 안에 집어넣으려고 했다. 로테가 말했다. 그거 너한테 선물할게. 울키 선생은 사무실 책상 앞에서 서 있었다. 흥분해서 양볼이 새빨갛게 달아있었다. 저 혼자서만 알고 있을 수는 없어요. 수장님께 알려드려야 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캠프 주장 무테시우스 부인이 말했다. 자, 무슨 문제가 그렇게 선생님이 괴롭히고 있나요? 운명적인 쌍둥이는 절대로 아니에요. 무테시우스 부인은 웃으며 물었다. 누구 말이죠? 영국왕과 재난사 말인가요? 아니요. 루이제 발피하고 로테 퀘르너요. 제가 생활기록부를 꼼꼼히 살펴봤거든요. 걔들은 같은 날 린치에서 태어났어요. 그건 절대로 우연일 수가 없다고요. 우연이 아닐지도 모르죠. 나도 진작부터 생각하고 있습니다. 루키 선생을 숨을 헐떡였다. 그럼 소장님도 알고 계셨나요? 물론이죠. 로테가 도착하고 나서 생활기록부를 작성하려고 내가 그 애에게 생년월일을 물어봤습니다. 그 애의 기록을 루이즈 생년월일과 출생지하고 비교해봤습니다. 뭔가 일치점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무슨 일이 생기는 건가요? 아무 일도. 만약 입을 다물지 않는다면 울키 선생님 귀를 잘라버리겠어요. 하지만이라는 거 없습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애들은 사진을 찍어서 그걸 집으로 보낼 겁니다. 만일 일이 꼬이게 된다면 할 수 없죠. 하지만 선생님하고 우리는 운명을 가지고 장난하는 짓을 피해야 합니다.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울키 선생. 그럼 이제 가서 요리사를 불러주시겠어요? 사무실을 나서는 울키 선생은 그다지 알아들었다는 표정을 하고 있지 않았다. 이런 일은 도대체 생전 처음이었다. 3장. 아이들을 반으로 나눠도 되나요? 시간이 흘렀다. 두 아이가 아이펠타워 씨에게 가서 사진을 찾았느냐고? 벌써? 울리키 선생이 조바심이 나서 사진을 집으로 보냈느냐고 물어보았느냐고? 벌써? 루이즈와 로테가 자그만 머리를 끄덕이면서 그랬다고 대답했느냐고? 벌써? 그리고 또 벌써? 그 사진들은 조각조각 찢어서 제비마을의 새파란 빌 호수 바다에 가라앉아 있었다. 아이들은 울리키 선생에게 거짓말을 했다. 둘은 비밀을 자기들끼리만 간직하기로 했다. 둘 다 숨기고 있다가 아마도 나중에 둘 다 밝힐 터였다. 누구든 그 비밀에 너무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속여 넘기겠다. 다른 수가 없었다. 로테는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으니까. 두 아이는 내일 초록부터 다녔다. 트루데, 슈테피, 모니카, 크리스티네와 다른 아이들은 가끔 루이즈에게는 화를 냈고 로테에게는 세문했다. 그렇다고 무슨 소용이 있을까?
전혀 소용이 없었다. 두 아이는 지금은 또 어디에 숨어 있을까? 둘은 탈의실 안에 숨어 있었다. 로테는 자기 옷장에서 똑같은 앞치마를 두 장을 꺼내 하나는 루이즈에게 주고 하나는 자기가 둘렀다. 이 앞치마는 엄마가 오버폴링어에서 사셨어. 루이즈가 말했다. 아하, 그거는 노이하우저 거리에 있는 백화점지? 거기 그 옆에 무슨 토어라고? 칼스토어. 맞아, 칼스토어 옆에. 둘은 서로의 생활습관, 학교 친구들, 이웃, 사람들, 선생님들, 그리고 각자 사는 집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있었다. 루이제에게는 엄마와 관련된 일이라면 뭐든지 말할 수가 없이 소중했다. 로테는 아빠에 대한 일이라면 루이제가 알고 있는 건 뭐든지 알고 싶어서 안달했다. 매일매일 둘은 그 얘기밖에 하지 않았다. 저녁에도 침대에 누워서 몇 시간씩 속삭거리곤 했다. 둘은 저마다 신대륙을 발견하는 중이었다. 지금까지 전부라고 생각해왔던 세상이 실제로는 반쪽밖에 되지 않았다. 그것을 갑자기 알게 되었다. 나머지 반쪽을 탐구하는 일에 열중하지 않을 테면 둘은 또 다른 비밀을 풀기 고문했다. 왜 엄마랑 아빠는 지금 함께 살지 않을까? 루이제는 벌써 900번 똑같은 말을 거듭했다. 물론 처음에는 결혼을 하셨겠지. 그리고 조그만 여자아이를 둘 낳는 거야. 엄마 이름이 루이제 로테니까. 하나는 루이제로 다른 하나는 로테라고 이름을 붙였어. 정말 재미있잖아? 우린 정말 엄마랑 아빠가 원하던 아이들이었을 거야. 안 그래? 로테가 말했다. 물론이지. 하지만 나중에 엄마랑 아빠는 사이가 나빠지신 거야. 그래서 헤어지셨고, 그리고 엄마 이름을 갈랐던 것처럼 우리들은 하나씩 갈라서 가지신 거지. 우리한테도 물어봤어야 했어. 우리를 반으로 갈라도 되는지. 그때는 우리가 말을 못했으니까. 두 자매는 힘없이 웃고는 서로 껴안고 정원 쪽으로 걸어갔다. 편지가 왔다. 풀밭과 담위와 정원의 벤치 여기저기에서 작은 여자아이들이 웅크리고 앉아 열심히 편지를 읽고 있었다. 로테는 35살쯤 되어 보이는 한 남자의 사진을 손에 들고 부드러운 눈길로 쳐다보고 있었다. 아빠는 이렇게 생겼구나. 진짜로 살아있는 아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런 기분이 드는 거구나. 루이제는 아빠가 쓴 편지를 소리내어 읽었다. 내 사랑스러운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 이런 거짓말쟁이 쌍둥이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으면서 루이제는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계속해서 편지를 읽었다. 방학도 다 끝나가는데 꼭 내 사진이 있어야겠다고 조르다니. 우리 집 가정이 어떻게 생겼는지 까맣게 잊어버린 거냐? 나는 처음엔 내 어릴 때 사진을 보내주려고 했단다. 양털깔개 위에 발가벗고 누워있는 그런 사진으로. 하지만 내가 꼭 요즘에 찍은 사진이어야 된다고 썼지. 그래서 아빠는 아주 바쁜데도 사진관으로 달려가서 내가 뭐 때문에 급히 사진이 필요한지 설명했단다. 안 그랬다간 우리 딸 루이제를 데리러 역에 갔을 때는 나를 못 알아볼지도 모른다고 했어. 다행히 사진사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던 거야. 그래서 너한테 제때 사진을 보낼 수 있었단다. 제발 집에서 아빠한테 하듯이 캠프에서 친구들을 귀찮게 하지 말기를 바란다.
너를 몹시 보고 싶어하는 아빠가 수백 번 인사를 하며 전하며. 로테가 말했다. 근사해. 그리고 재미있고. 하지만 사진으로는 아직 금음하게 보이시는걸? 루이제가 추리했다. 아마 사진사 앞에서 웃기게 쑥스러워서 그랬을 거야.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항상 무서운 표정이지만 우리 둘만 있을 때는 정말 재밌어. 로테는 사진을 꼭 주었다. 정말 내가 가도 되는 거야? 물론이지. 그래서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는 걸. 뺨이 통통한 슈테피가 벤치에 앉아서 편지를 들고 울고 있었다. 우는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까딱도 하지 않는 그 동그랗고 귀여운 얼굴 위로 눈물이 쉴새 없이 흘러 떨어졌다. 트루데가 지나가다가 깜짝 놀라서 멈춰서더니 옆에 앉아 걱정스러운 얼굴로 슈테피를 쳐다보았다. 크리스티네도 다가와서 반대편 옆에 앉았다. 루이제와 로테도 가까이 와서 섰다. 로테가 물었다. 무슨 일이 있니? 슈테피는 말없이 울기만 했다. 그러다 갑자기 눈을 감고 힘없인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랑 아빠가 이혼했어. 트루데가 소리쳤다. 말도 안 돼. 방황이라고 널 캠프에 보내놓고는 이혼을 하다니. 너도 모르게 말이야. 슈테피는 훌쩍거렸다. 내 생각에는 아빠가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것 같아. 루이제와 로테는 급히 자리를 떴다. 방금 들은 말에 가슴이 마구 방망이 지랬다. 로테가 걱정스레 물었다. 우리 아빠는 다른 여자 없지? 루이제가 대답했다. 없어. 있다면 내가 알겠지. 로테가 망설이며 물었다. 결혼 안 하셨지만 그래도 있을까? 루이제는 곱슬머리를 흔들었다. 친구야 물론 있지. 여자친구도 있고. 하지만 아직 친한 여자는 하나도 없다고. 그런데 엄마한테 친한 남자친구 있니? 로테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 엄마 인생에는 나하고 일밖에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하셨어. 루이제는 몹시 당황스러운 얼굴로 로테를 쳐다보았다. 그렇다면 왜 헤어진 거야? 로테는 생각에 잠긴 얼굴로 말했다. 설마 슈테피나 엄마랑 아빠처럼 이혼 소송을 하신 건 아니겠지? 루이제가 물었다. 왜 아빠는 빈에서 있고 엄마는 왜 먼에 있는 거야? 왜 우리를 반으로 나누냐고? 로테는 골똘 생각하면서 말했다. 왜 우리에게 원래 쌍둥이였다는 얘기를 안 해주셨을까? 아빠는 왜 엄마가 살아계신다는 얘기를 안 해주셨을까? 루이제는 두 팔을 허리에 걸쳤다. 엄마도 아빠가 살아있다는 걸 너와 다 얘기해주지 않았잖니. 우린 참 굉장한 엄마 아빠를 둔 거야, 안 그래? 좋아, 언젠간 사람을 멋지게 골탕 먹여주겠어. 깜짝 놀라게 해줄 거라고. 로테가 주저하며 말했다. 하지만 그런 짓을 하면 안 돼. 우리는 아직 어리잖아. 아직은? 루이제는 이렇게 대묻고는 머리를 뒤로